아. 자, 시작합시다. 일단 1번은 2번, 2번은 3번 거기서 어떤 게 틀렸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2번이고 4번은 1번. 1번은 권력문학적 접근법이 아니라 도덕적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3번은 1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죠, 이미. 그리고 시행되어 있고. 그 다음 6번은 3번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통일성이라고 그랬죠. 통일성의 원칙 예외라고 그랬죠. 7번은 4번 전대차관. 8번은 4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이건 없다고 그랬죠. 9번은 2번 당연히 기금은 특정 수입하고 특정 지출을 연결시키죠. 10번은 4번. 진도가 좀 많이 늦어서 학원에 늦게 나와서 보강을 할까 하다가 보강으로는 빨리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주는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요일 날 12시부터 5시까지 이 11월 달에 좀 보강할게요. 나머지 뒷부분. 네? 아니, 3주만. 왜냐면, 너무 이거 보강한다고 너무 빨리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날림으로 하기는 좀 그러잖아.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막 넘어가 버리면 처음 배울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 이때 못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고, 인강으로 듣기 전에 모든 자료를 다 그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 일요일날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서 보강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 여기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제보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음 주에. 쌤들 제가 약속드린 거 있었죠? 이렇게 그냥 쭉 지금까지 쌤들 나가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제보를 해드려서 그것 가지고 다음 주는 책도 책이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제 학원에 나와야만 돼서 강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조금 늦게 했더니 지금 조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책 다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정 맞춰서 딱 3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조금만 복습하고, 자, 인사행정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사행정 크게 나누면 인사행정의 전체적인 것들 쭉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어떤 거, 채용과 선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채용 선발 시켜놓고 무엇이, 어떤 거 하는 거. 크게 보면 능력 발전 시켜주는 거. 그 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 이쪽은 뭘과 관련된, 조직에서의 사람과 관련되죠, 사람. 특히 어떤 사람, 조직론 속의, 조직 속의 사람이라면 여기는 개별적인 사람, 개별적인.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이 공직사회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공무원들이 어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잘 들어오면 좋겠죠? 그걸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뽑았는데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겠죠? 좀 더 계속해서 역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 발전시켜주고. 그 다음, 사기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니까 신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기와 관련해서 덧붙인다면 행정 책임 또는 부패 이런 것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행정 책임하고 어떤 거 했습니까? 부패. 그래서 거기 행정윤리와 행정부패를 따로 할 수도 있겠고 사기 및 신분보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표현은 그냥 좀 따로 했네요. 거기 봅시다. 그냥 좀 떼서 행정윤리와 부패 또는 부패와 행정윤리 해도 되겠죠. 거기 보니까 먼저 행정윤리에서는 개관이 있고 1990년대 이후 왜 행정윤리가 중요해졌냐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출제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죠. 꼭 한두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매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기 이 윤리규칙에 윤리기범의 법제화. 그래서 윤리기범의 법제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부터 시작해서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명확히 많이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 장 넘기시면 행정윤리와 관련법에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법, 그다음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어느 법에 이게 규정되어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재산 공개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재산을 공개하는 거 또는 재산을 등록하는 거, 공개하는 거 그런 거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시험도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공직자윤리법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자, 또한 내부 고발자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내부 고발자에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죠.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 운영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등록해라. 고위공직자는. 그다음 재산을 더 높은 경우는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재산을 등록할 사람, 재산을 공개할 사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선물 신고, 선물 받으면 외국이나 이런 데 선물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어. 그다음 취업자, 자, 자기가 3년 동안 퇴직 후 3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그 전에 근무했던 5년간 근무했던 곳에 뭐 관련돼서는 취업이 제한되죠. 그런 내용도 어디에 들어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한 장 넘기니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공무원 행동 강령 및 공무원 헌장,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라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강만,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니까 어떤 것들, 공직자윤리법하고 부패방지 이것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가끔은 이건 어떨 때 조심해야 되냐면 뭐가 있을 때, 개정될 때는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개정사항은. 그러니까 그럴 때만 조심하시면 돼. 일반적인 그 외에는 일반적인 게 나온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할 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대비를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많은데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제가 세부적인 것 같은 경우는 청킹으로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고, 그다음 생각 안 나면 조금 유치해서 답을 하고, 여기까지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합격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니까 여기 말고 이 개정된 건 좀 깊게 하지만 일반적인 건 깊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면 거기 공직부패 있죠. 행정부패. 그쵸? 행정부패 있으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런 식으로 나누죠.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제도화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부패. 그렇죠? 그 다음 거기 같이 그냥 제도화되지 않고 저지르는 부패는 일탈형 부패. 우리가 통행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어떤 거 해가주면 또는 뭐 해주면 얼마나 꼭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 지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법무사들이 법원에 가서 법원 등기소에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법무사들은 등기 못 떼어가지고 민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일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 법무사들은 항상 제날 일입니다. 여기 서류에다가 얼마를 넣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거길 받는 사람들의 것은 빨리 처리해주고 안 받는 사람 거는 그냥 세워라 내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거기 그 사회에서는 제도화돼 버렸죠. 부패인데. 그럼 제도화된 부패라고. 근데 A 경찰관이 여기 술집에서는 돈을 받았어. 뭐 다른 데는 안 받았어. 그럼 여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 그런 것은 일탈이겠죠. 제도화된 건 아니죠. 그 사람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도화된 부패와 자 일탈형. 그 다음 어떤 것에 관련해서 이 거래냐, 직무유기냐, 이 거래냐, 후원형이냐 이런 것들도 보통은 거기 직무유기, 그다음 후원형, 사기 뭐 이런 것 쭉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거래형 부패냐, 비거래형 부패냐. 그럼 위에 있는 직무유기라든가 그다음 후원 또는 사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비거래형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이제 이 사회적 비판 문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패, 흑색 부패.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색 부패. 선의의 거짓말은 백색 부패. 그렇죠? 자, 그다음 부패를 보는 접근법이 의외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부패 유형하고 부패를 보는 접근법이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 넘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선생님, 공익신고자하고 내부고발자하고 같겠어, 안 같겠어? 공익신고자하고 내부고발자. 그래서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부고발자는 그 조직 내부에서 고발하는 거야. 공익신고자는 우리도 공익신고자 될 수 있어. 지나가다가 저기서 이야기 들었는데, 공무원끼리 이야기 들었는데, 뭐 수수하고 막 그런데, 또는 내가 이제, 뭐 이를테면 가수인데, 오늘 술집 갔는데, 불러서 갔는데, 둘이 공직자끼리 그런 서로 간에 결탁하고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신고하게 되면 저는 내부 아니잖아. 공무원 속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익신고자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법도 나왔고, 징계 문제는 좀 다른 건데, 거기 그냥 붙였어요. 어차피 공직부패가 일어나면 징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징계하고 징계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책에는 크게 이렇게 했어요. 글씨가 굵으면 무조건 기출. 그렇죠? 자, 이를테면 거기 나온 거 만약에 그 징계에서도 굵으면 뭐가 됩니까? 일단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다음 그 앞에 크게 나왔죠. 이를테면 파면, 해임 이런 것들이 좀 크죠. 이건 청킹용, 암기용. 밑줄까지 쳐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뭐가 정리가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완전히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경우 밑줄 친 것은 출제됐을 때 거기 있는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 조금 바꾸고 있지만 전부 다 거의 시험 지문으로 기출 지문으로 해서 자 그다음 징계위원회 갖고 한 장 넘기면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우리가 유연근로제도 시험에 나왔었죠. 유연근로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한 분만 나와도 그냥 계속 보강하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번 주 하면 시간이 또 뭐가 있어요.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 11월 날 첫째 주 일요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는 와서 책을 지금 우리 수강하신 분들은 제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조금 집에서 11월 달 복습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책은 제본해 드릴 거니까 갖고 와서 좀 보시기 바래.
다음 주 중에 수업할 때 좀 나눠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정확한 날짜는. 네? 정확한 날짜를 밴드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겠잖아요. 그럼 정확한 날짜로 올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수업을 듣는 게 확인되면 바로 뭐 만약에 이 조금 늦어졌다 그러면 저기다 올려 이 사무실에 두면 선생님들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고민해 보긴 하겠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니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들도 안 왔네. 그러시구나. 자,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어떤 겁니까 이제? 인사에 관계된 거고 재무행정 한번 볼까요? 재무행정 1. 우리 선생님들 이거 맵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그랬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맵보다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글자가 적어져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앞에다가 맵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앞에다 전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 심장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산, 교육행정, 재무행정에서 예산의 기초이론서 예산의 기능 봤어요? 안 봤어요? 예산의 기능 봤었죠? 예산의 기능 봤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기능만 봤어요? 경제적 기능만 봤죠?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어떤 정치적, 법적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시험에는 학자하고 같이 나와요. 학자. 머스그레이브하고 거기 머스그레이브가 이야기한 것 기능 있죠. 그런 기능이라든가 거기 쉽게 기능 이런 것들만 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적 근거. 예산의 기초이론이 되는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인데 헌법은 큰 것만 나온 거고 국가재정법은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대부분은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뽑아서 갖고 다니고 맨날 읽어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거 언제 뽑아서 읽고 있겠어요? 그냥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좀 알려고 할 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봤었고 그 다음 어떤 거 있습니까?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도 많이 있죠. 거기 예산 원칙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예산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고전적 예산 원칙이 많이 나오죠. 고전적 예산 원칙에서 거기 특징하고 예외가 나오죠. 예외. 특징하고 예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개성, 명확성, 자, 그 다음 원밀성, 거기 표가 별로 안 보이죠. 이를테면 공개성, 명확성과 명료성은 어떤 책은 명료성, 어떤 책은 명확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쌤 표가 좀 안 보여서 이번에는 좀 표를 명확히 구분해 좀 해줬으니까 지금 여기는 좀 희미하게 보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 한정성도 많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어떤 것도 잘 나옵니까? 거기 위에 보면 단일성,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통일성, 특히 통일성도 잘 나오죠. 그래서 통일성, 단일성, 한정성, 완전성, 미안해요.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 한정성,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왔죠.
자, 그 밑에 이렇게 원래 이제 조금 기타 시험 문제 나온 지문들인데 거기에서도 좀 알아둬야 될 거. 예를 들면 거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대가 이 부분은 옛날에는 어떤 것에 의해였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예산에 포함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성 원칙, 예산을 포함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성 원칙에 의해했는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시켰죠. 그래서 예산 원칙의 의해가 아니다. 그런 것들만 좀 봐두시면 되고, 현대적 예산 원칙은 뭐 하는데 주로 나왔어? 다음 중 고전적 예산 원칙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현대적 예산 원칙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 국가재정법의 예산 목적과 원칙, 오늘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국가재정법 16조 봐봐. 16조 오늘 시험에 나온 것처럼 재정 건전화, 국민 부담의 최소화, 뭐 이런 것들 아까 시험에 나왔었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특히 좋겠다. 시험에 나와서 거기 밑줄 쳐놨고, 선생님 고전적 예산 원칙도 시험에 나온 것들, 거기 통일성 나왔기 때문에 밑줄 쳐놨죠. 그 다음 완전성도 나왔기 때문에 밑줄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그 앞에 선생님들이 헷갈린 건 청킹으로 좀 외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교육행정 3을 보면 우리가 예산의 종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그 다음 예산 절차에 따른 예산의 유형,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 우리가 예산이 국회에서 짰는데 짠 예산이 본회의 통과 되기 전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무슨 예산? 수정 예산. 바꿔야 되는 거. 그런데 예산을 짜고 나서 이미 예산이 통과됐어. 통과되고 나서 이 긴급한 상황 때문에 바꾸거나 추가해야 된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짠다고 그랬죠. 그대로 예산이 짜여진 대로 나온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그렇죠.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때 하는 것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때 우리가 통과되지 못한 예산이 있을 경우는 어떤 걸로 한다 그랬어? 우리나라는 준예산, 그쵸? 자, 만약에 예산이 여기 12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개시돼 1월 1일 날 2023년 회계연도 개시되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통과를 안 시켰어, 의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산 못 쓰잖아. 그쵸?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쓰는데, 그럴 때 자,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준예산, 어떤 나라는 잠정예산, 그렇죠? 또는 가예산을 짜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그 외에도 예산의 종류로는 뭐가 있다 그랬어? 통합 재정. 자, 통합 재정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하려고 짠다 그랬습니까? 통합 재정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짜는 겁니다. 그 부분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지난주에 여기 정도 조세지출까지 해서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예산의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산 관련 조직도 안 봤죠, 아직. 그쵸? 예산 관련 조직과 예산 분류. 자, 거기 봅시다. 예산 조직과 예산 분류. 재무행정은 크게 보면 그냥 예산 총론, 꼭 예산만 나온 건 아니지만 예산 총론,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예산 과정, 그다음 예산 혁신 또는 개혁, 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 크게 보면. 그러면 예산 총론에는 어떤 거 우리가 봤어요? 예산 총론은 예산의 어떤 거 기능 봤었죠? 그렇죠? 그다음 예산의 어떤 것을 볼 수 있겠어? 예산의 종류,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예산 관련 조직하고 그 다음 조직과 예산의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중앙예산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중앙예산기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은 행정수반의 기본 정책과 정부의 재정, 경제정책에 입각해서 행정부 내각 부처의 예산율을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예산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예산기관은 3원 체제하고 무슨 체제? 2원 체제. 그래서 중앙의 보면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 총괄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 3원 체제와 2원 체제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중앙예산이 국가수지 예산기관과 국가수지 총괄기관이 분리되면 3원 체제, 결합되면 2원 체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원 체제에서는 중앙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즉수 참모조직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게임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획이 가능하고 행정관리 능력이 제고되지만 세입과 세출기관의 분리로 인해서 세입-세출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원 체계는 장단점이 반대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3원 체계 분리형으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성, 연방은행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 중재형으로서 예산기구 행정수반 직속형이고 2원 체제로 돼 있는 데는 영국이라든가 일본, 과거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그쵸? 현재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그쵸? 이렇게 2원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2원 체제는 세입과 세출이 아까 분리되지 않으니까 연계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 3원 체제의 장점이 하나도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으로서 작용이 어렵고 강력한 행정력 발휘가 어렵고 초월적 입장에서 견지가 어렵고 분파주의가 방지되기 힘들고 그렇죠? 자, 거기 나왔네요. 한 장 넘기면 우리나라 재무행정기관 조직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관련 조직체계는 2원 체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현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총괄기관을 2008년에 통합해서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는 중앙예산기관이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고국이 있다. 국고수지총괄기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뭣도 하는 거고 예산도 짜고 국고재산관리도 어디서 해? 기획예산처에서 하죠. 물론 실이 다르지만. 그렇죠? 자, 물론 이제 통화 관련된 거 어디서 해? 여기는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없어.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건 없어. 국책은행은 딱 어느 나라나 다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원 체제 이상이야. 그런데 어떤 게 중앙예산기관이 분리됐냐? 거기 같이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분리됐냐, 통합됐냐, 이것만 이야기한다. 자, 미국은 봐봐요. 예, 그 다음 행정수반 직소경이냐, 재무부 소소경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방금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그랬어? 기획재정부에 소속돼 있다고 그랬죠? 예산실하고 거기 국고국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행정수반령이 아니겠죠? 뭐다? 재무부 소속형이겠죠. 유형에서 48번 유형에서. 자, 그 다음, 그 정도로만, 미국은 그런데 행정, 수반, 직소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관리예산처 OMB라는 게 어디에 있어? 대통령 밑에 있단 말이야, 바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보시면 금방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앙예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예산 관련 조직의 기관들이 어떤 거 하냐면 기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 각 지평을 뭐 한다? 관리한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기능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겠다. 자, 거기 이제 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수입 지출 총괄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수입이라는 건 세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고국이 있다. 국고국. 모든 건 국고로 들어온다 그랬죠, 세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대통령이 있고 우리가 여러 부가 있는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어때요? 큰 역할을 하죠.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서들이 쭉 있겠고 같은 부서에 이를테면 국토부라고 합시다. 국토부에 누가 있겠어? 또 여러 가지 실이 있겠지만 여기에 또 예산실이 있어요. 보통 예산실이라고 안 해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기획실에 예산 담당관이 있어요. 담당관. 여기 밑에는 또 실국과 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과 담당 사무관, 예산 담당 사무관이 있어요. 사무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 속에서 기획재정부 속에 뭐가 있다? 예산실, 국고국 모든 세입들이 어디로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래서 국고로. 그러니까 그런 세입들을 다 관리하는 곳이 여기 있는 것 어디다? 세제실 또는 국고국, 세제실과 국고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고, 그쵸?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예산결정 이론 같은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시재무제표는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예산의 분류 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지난주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지난주. 우리나라 예산 제도라고 그래서 표 하나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예산 제도. 네? 표. 이 문화관광부 표이라고 돼 있나요? 문화관광부 표. 선생님 조금 한 번 빌려주실래요? 예.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지난주 23페이지. 그거 보면서 예산 분류를 좀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분류라는 것은 거기 한번 펴보니까 뭘로 돼 있어? 예산의 분류가 다 돼 있죠? 그쵸? 그거 보면서 한번 자, 먼저 조직별 분류 거기 어디 소속이라고 돼 있죠? 이 문화체육부 맞죠? 체육관광부 맞죠? 밑에 어디 소속이라고 돼 있어? 어떤 거? 대답 안 해주시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봤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산 관련 조직에서 핵심은 우리나라는 3원형이다, 2원형이다, 2원형이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국가 수반형입니까? 아니면 재무부 소속형입니까? 재무부 소속형이다. 국가 수반 소속형이 아니라, 그쵸? 이걸 봤어. 자, 그 다음 예산의 분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분류. 자, 우리는 이원책이고 재무부 소속형이고 이걸 봤고 예산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53페이지, 페이지로는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무슨 분류가 있습니까? 조직별 분류, 그쵸? 그 조직과 관련된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크게 한번 봅시다. 분류는 크게 보면 조직별 또는 소속별 분류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뭘로 돼 있습니까? 기능별 분류. 그 다음 품목별 분류. 그 다음 경제 성질별 분류와 사업별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사업별 분류가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 나눠드린 거 보면 그 표에 보면 어떤 게 다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다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업별 분류부터 해서 다 사용하는데 이건 경제 성질별 분류는 통합 재정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기 조직별 소관별 분류는 우리나라 어떻게 분류하는 거 거기 있는 것처럼 어디다 아까 국토관리부 그 다음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부서로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운 예로 가정이 500만 원이 있다.
이거 500만 원이 이제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라고 합시다. 이거 이제 500만 원 갖고 돈을 쓴다고 그럴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4인 가족인데, 아버지가 얼마? 뭐 200만 원. 어머니가 100만 원. 뭐, 얘가 둘이다 그러면, 큰애가 10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얼만큼 쓰겠다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소관별 분류라고 그래요. 소관별 분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쓰겠다, 국방부에서 얼마 쓰겠다, 교육부에서 얼마 쓰겠다, 국토관리부에서 얼마 쓰겠다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소관별로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능별로 분류한다. 기능별로 제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정에서 기능은 뭡니까? 기능별로 분류한다. 활동별로 분류한다는 뜻이죠. 활동. 어떤 활동이 있어? 가정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어? 알다시피 교육활동, 교육부에 있을 수 있겠어. 그 다음 어디에 쓰일 수도 있겠어? 아버지 취미활동에 쓰일 수 있는 취미활동비. 그 다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비. 뭐 이렇게 해서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 기능별로. 그렇죠? 자, 이 품목별 분류는 뭐냐면, 품목별 분류는 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품목별 분류는 조금 세부적으로 자, 우리가 교통비 중에서 버스를 타면 버스비 얼마, 그다음 뭐 택시비 얼마, 지하철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교통비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품목별이에요. 비목별로 딱 어느 정도 뭘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품목별이었어요.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거다? 이건 사업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들어온 건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사업별로. 자, 우리 쌤 거기 다시 한번 아까 몇 페이지 봐봐. 20몇 페이지. 제가 그걸 복사를 해온다면서 지난주 걸 안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면 우리가 앞에 쭉 나왔는데 어떤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먼저 크게 보니까 사업별로 분류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밑에 장관한 그 세목 이렇게 쭉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장관 쪽은 사업별로 분류되어 있죠. 무슨 사업 그쵸? 네, 그쵸? 그 다음 더 가면 뭘로도 분류되어 있어. 그 밑에 세양, 제일 끝부분에 세양, 목 부분은 뭘로 분류되어 있던가요? 품목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세양, 목, 이렇게 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안 보니까 말을 하기가 좀. 세양, 목, 제일 뒤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면 품목별 분류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 그 가운데 보면 뭐 어떤 분류가 돼 있어? 기능별 분류 이렇게 돼 있죠? 활동별로 어떤 활동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쌤. 그쵸? 그 다음 이거 전체적으로는 어디에 산다고? 체육관광부니까, 문화관광부니까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돈이죠. 그 돈 다 더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 성질별 분류라는 것은, 쌤, 아버지가 2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어? 저축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출에 썼냐, 아니면 소비에 썼냐, 저축에 썼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는 뭐 소비 얼마, 그런 거 없죠? 저축 얼마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것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전체 보면 가정도 소비보다 저축이 많았을 때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가는 돈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저축 얼마, 소비 얼마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아까 재정의 건전성을 알아보려면 저축이 얼마고 소비는 얼마 써있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건전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잖아. 그래서 통합재정할 때 뭐 써요? 경제 성질별 분류를 써요. 통합재정할 때 뭘 쓴다? 경제 성질별 분류를 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난번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복습용으로 나눠드린 것 중에서 통합재정 한번 봐봐. 통합재정 여기 있구나. 통합재정 보니까 몇 페이지? 통합재정 몇 페이지입니까? 교무행정으로 해서 4페이지 나왔습니까? 일성이 있는데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봐봐요.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쯤 봐봐. 가운데쯤. 거기 보니까 어떤 것도 나왔습니까? 수입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 이런 것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통합 재정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 같이 경제 성질별로 저축 얼마에서 자산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낸다고. 얼마 또 소비를 얼마에서 부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걸 무슨 분류라고 한다?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한다. 그럼 왜 이걸 합니까? 통합재정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건전한지 아니면 빚이 너무 많은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잖아. 올해 운영했는데 빚을 많이 져서 운영했는지 아니면 좀 플러스되게 운영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경제 성질별 분류를 한다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한 번만 조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자, 선생님 1번부터 4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59페이지 보니까 1, 2, 3, 4 자본 예산제도는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앞쪽이 실려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거기 5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어 일반 납세자의 정부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기능별 분류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기능별 분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게 기능별 분류라고 그러죠. 이 가정이 뭘 했지? 교육활동하고 취미활동하고 식비로 얼마 이거 금방 보이잖아. 그쵸? 이런 걸 그래서 분류 방법보다 기능별 분류다. 자,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자, 프로그램 예산제도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게 거기 봐봐요. 56. 지금 아까 봤다시피 프로그램 예산제도 있었어 없었어? 아까 표에도 있었죠. 56페이지 한번 봐봐. 56페이지.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그래서 프로그램 분류 들어가 있어 없어? 프로그램 분류가 거기에 그러니까 사업별 분류에서 우리나라 아까 봤다시피 단위사업, 세부사업 있었어 없었어? 아까 표에 선생님 22페이지 표에 있었어 없었어? 단위사업, 세부사업 있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 없어?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7번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 분류 체계는 분야, 부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보니까 22번 페이지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죠.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 도시 비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이건 주로 사업별로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세부적으로 해버리면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통제를 많이 받겠죠. 칸막이를 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정책과 성과 중심 예산 운영을 위해 설계 도입됐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 이 신공공관리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공공관리론은 성과 위주잖아. 성과. 저 사업 위주고 성과 위주다 보니까 이 신공공관리론과 같이 도입된 게 바로 프로그램 분류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0번. 재무행정 조직에서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 총괄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 사무체계 이원체 맞죠? 재무행정 11번 조직에서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부, 연방준비은행 분리된 사무처 아까 했었죠? 재무행정 조직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 총괄기관이 기획재정부의 통합 맞네? 그쵸? 이원체제에 해당되며 이는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인다. 맞죠? 효과적인 관리, 행정관리 수산, 분파주의 등은 삼원체제의 장점이다. 아까 봤다시피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사는 맞는데 분파수지가 아니라 분파주의 방지죠. 여러분 분파주의가 장점이 될 리는 없겠잖아. 방지다. 앞에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삼원체제의 장단점 봤을 때 봤으니까 47페이지 보면 삼원체제의 장단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단점에 보니까 세입과 세출과 관련성이 저하된다. 근데 이원체제는 세입과 세출과 연계설이 확보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원체제 단점이 안 써있는 이유는 뭐야? 삼원체제 장점이 전부 다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행정관리 이원체제의 단점으로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반이 어렵고 강력한 행정력 발휘가 어렵고 초월적 입장 견지가 어렵고 분파주의 방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써놓은 겁니다. 자, 예산 결정이론부터는 조금 알아야 되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오늘 좀 모르겠다 질문. 자, 이거 옛날에는 시험이 좀 나왔어요. 품목별보다 어떤 분류가 장단점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거의 요즘은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어디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통합적으로 쓰이고 있죠. 아까 봤다시피 어떤 것도 프로그램 사업, 그러니까 프로그램 분류도 쓰이고 기능별 분류도 쓰이고 품목별 분류도 쓰이고 당연히 소속별 분류도 들어가게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뭡니까? 교육부의 얼마, 그렇죠? 국방부의 얼마 이런 거 다 넣는 걸 소속별이라고 그랬죠. 다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산 결정이론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